80년대 조선 총독부의 탄압과 보총교의 강제 해산에 대해서 춘천교육대학교의 김정인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김정인입니다. 예, 제가 마지막 제가 써온 글은 한 120회 정도 되는데요. 중요한 부분을 혹시나 이 발표에 대비해서 서론에다가 압축을 해놨습니다. 서론에 꼭 필요한 부분을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본은 식민지 조선을 통치하면서 동아주의를 내세웠고 그렇습니다만 실제로는 제국과 식민지를 철저하게 분리하고 차별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걸 상징하는 개념이 그러니까 실체보다도 더 중요한 게 개념이라고 보는데요. 개념이 바로 유사 종교였습니다. 일본에도 신도라는 종교 앞에 국가라는 개념을 합성한 그런 국가 신도가 존재했었는데 그렇게 국가 차원에서 종교를 정치화하면서도 자신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식민지 조선의 신종교에 대해서는 유사종교라고 부르면서 조선사회로부터 배제시키는 그런 전략을 써왔습니다. 유사종교는 사교이자 미신이라는 클레임으로 몰아서 조선사회에서 완전히 탄압을 정당화하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굳이 신종교라고 썼습니다. 신흥종교, 유사종교 이런 말이 있지만 저는 그 일제시기에 뿐만 아니라 19세기에 계속 등장했던 새로운 종교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규정을 해주고 더 연구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종교라는 개념은 물론 저는 안 쓰지만 이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한국적인 논리로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건 세계사적인 논리보다는 당시 현실에 대한 어떤 민중들의 생각 이런 것들과 심리 이런 것들이 이 신종교에 아주 잘 녹아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신한 한마디로 날릴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그 심리적인 그런 어떤 분석 대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사종교는 사교이자 미신이라고 하는 탄압을 했지만 사실은 그 대책을 보면 천도교는 상당히 좀 회유도 하고 압박도 하면서 탄압도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천도교 다음으로 많은 보총교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탄압을 하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나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에 회유 과정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보총교가 가장 큰 탄압을 받았다는 점이 이제 주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 보총교 해산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강제로 해산한다고 해서 정말 완전히 없어지느냐?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과감한 정책을 결국 쓰게 된 것은 20년대부터 계속되어 왔었던 이 보총교에 대한 탄압의 결정판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때 그럼 조선총독부는 어떤 근거를 들어서 탄압을 했느냐 하면 신전개발운동이라는 것을 1930년에 들어와서 하게 됐는데 이게 정신교화인데요. 이렇게 식민지에 들어와서 정신을 뜯어고치겠다. 정신을 뜯어고쳐서 일본인을 만들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일본의 가장 무서운 말이라고 저는 일제시대 때 나오는 개념 중에 가장 무섭다고 생각하는 게 일본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논문에는 쓰지 않았지만 일본주의, 우리가 한국주의 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자기 민족을 우선시하면서 모든 것을 일본화 시키는 것을 특히 정신을 뜯어고친다. 이건 아마 중국의 장제스가 절대로 전향이라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섬에다 분리시켜서 생각이 다른 좌파를 분리시키는 방식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신을 뜯어고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그게 신전개발이라는 것이고요. 이걸 명목으로 유사종교를 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인만의 신앙 결사체인 신정교회에 결집한 조선인들을 강제로 떼어내서 조선 총독부 주도의 운동, 즉 신정개발 운동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한 것입니다. 신정교회 강제 해산에 미신과 사교 프레임이 동원되면서 조선 지식인들도 여기에 쉽게 동조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깊이, 그러니까 보총교가 탄압받았고 보총교는 그러나 원래 민족운동도 했었다라는 그런 이분법적 논리가 아니라 왜 조선 지식인들이 여기에 동조했는가 그리고 그 동조의 심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종교 탄압의 직격탄으로 제일 먼저 맞은 게 바로 보총교였고요. 36년 여름입니다. 앞뒤로도 있지만 사실은 이때 집중적으로 전국 정읍에 있는 보총교 본부는 물론 전국에 있는 정리소, 교약소 등에 대해서 해산 명령이 떨어지게 되고요. 이러한 그 조선통일 차원에서의 그 일사불란한 해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제가 주목을 했습니다. 이게
정책으로 가능한 게 아닌데 종교라고 하는 게 이것을 강제 해산을 시켰다고 하는 점에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굉장히 데이터베이스들이 잘 여기 정리가 돼 있어서 이 당시에 그 신문들을 굉장히 잘 정리해서 볼 수가 있고요. 예전에는 잘 볼 수 없었던 일어로 된 한국에서 나왔던 신문들도 지금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좀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신문 기사를 통해서 분석을 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이 심정개발운동과 이 유사종교 탄압과 관련해서는 심정개발운동에서 포인트를 두었던 종교는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신도였고 하나는 불교였습니다. 신도는 확산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강제적인 신사참배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불교는 부흥하겠다. 왜냐하면 불교가 굉장히 친일화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주지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불교를 좀 리모델링 시켜가지고 불교를 끌어들여서 결국은 자기 자신들이 얘기하는 공인종교 안으로 조선인들을 끌어들이겠다는 의지를 갖고서 신정개발이라는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 신정개발 운동을 하게 되면서 유사종교에 대한 탄압을 시작하는데 유사종교라는 것은 뭐 1915년에 토기 규칙을 발표할 때부터 배제된 종교. 그러니까 공인된 종교를 뭐뭐다 하는 사실 이것도 세계적으로 볼 때 물론 이슬람 같이 이제 그 하나의 종교만 이제 강조할 때는 좀 다르지만 이렇게 종교를 국가에서 정하는 경우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예전부터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신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종교 유사 단체로 보게 되는데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결국은 35년도에 좀 흥미로운 일은 조선의 유사종교란 저희가 신종교를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조선의 유사종교라고 하는 자료가 이게 바로 35년에 나왔습니다. 35년에 이게 조선 총독부에서 조사 자료로 나왔기 때문에 이 조사 자료가 결국 이 탄압의 중요한 근거로 사실은 작용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거기서 내놓은 신종교에 대한 이 대책이 뭐냐면 해산시킨다. 그리고 개종시킨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보총교가 해산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36년에 들어와서 조선 총독부 유사종교에 대한 강제 해산에 들어가게 되는데 신정개발운동 이전부터 했었던 농촌진흥운동의 또 일환으로 있었던 미신타파운동도 여기에 결합을 하게 되니까 미신타파운동에 신정개발운동까지 결합을 해서 뭔가 하나를 몰아서 강제 해산을 시킴으로써 그 실질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정책의 핵심에 보총교 강제 해산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경찰은 여러 가지 법령을 들이대면서 탄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일본에서는 35년 12월 달에 오모토교라고 하는 근데 또 공개롭게도 이 오모토교가 보총교하고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오모토교에 대해서 강제 해산 방침이 있었는데 마치 이게 보총교 강제 해산의 예고편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36년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강제 해산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름에 6월 달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뒤로 214쪽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 보총교 본부에 대한 강제 해산은 저희 먼저 보총교 본부에 가서 이제 압수수색을 하고 그다음에 나오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검거했다가 풀어주게 되고 강제 해산을 강요하게 되고 재산에 대한 정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재산 정리라든지 강제 해산의 과정에 정읍 경찰이라든지 전북 도경찰, 조선 총독부 경무국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종교 단체가 아니고 유사 종교 단체이기 때문에 계속 경찰이 관여를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총교 같은 경우에는 차경석이 4월에 죽었기 때문에 이 뒤에 사실 어떤 뭔가 이렇게 당황해하는 교도들을 이렇게 단돌이 할 시간도 주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역사에서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차경석이 죽자마자 2달 만에 본격적인 이 탄압을 시작했다는 점도 참 주의 있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보총교에서 중심을 잡기 전에 이제 해산을 시키는 방법을 이제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총교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총독부라든지 도경찰부라든지 전국경찰에 가서 진정을 하지만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을 만나러 서울까지 와도 만나주질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종교인데 종교과에 가지 않고
경무국장을 만나서 이제 어떤 선처를 부탁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보천교가 그 약속을 우리가 신정개발에 노력하겠다라는 약속까지 하려고 했지만 호소를 결국 그걸 들어주지 이제 않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분들이 이제 신교의 자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총독부 입장에서는 너희는 유사 종교니까 종교 영역이 아니다 하면 무슨 얘기냐면 종교의 자유를 얘기할 자격조차 없다는 논리거든요. 사실 그게. 그러나 보천교의 지도자들은 신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탄압받고 있다라는 논리로 조선 총독부의 탄압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 선처를 해줄 것을 이제 호소하게 되는 겁니다. 이 종교와 종교가 아닌 것 조선 총독부는 유사 종교라고 하고 그다음에 보천교는 스스로 종교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신교의 자유라고 하는 이 주장이 공중에 이제 붕 떠 있는 거죠. 조선 총독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산까지 강제적으로 처분을 당했는데요. 그 뒤에도 조선 총독부가 해산을 시킨 데도 관리를 합니다. 이 관리가 뭐냐면은 39년도에 여기다가 대마전이라고 하는 일본의 이제 이세신고에서 발급한 부적인 대마를 이렇게 보관한 곳을 만들고 보도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보천교가 본부가 있던 자리에 신도의 상징인 대마전이 들어섰다라는 걸 보도하면서 끊임없이 관리를 하면서 신종교에 대한 탄압과 어떤 이 공인 종교로의 흡입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계몽을 계속적으로 이제 하게 되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보천교에 대해서 이 강제 해산 이후에 간부들을 불교도로 전향시키려 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 자세한 그 내용이 있으면 찾아보겠는데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불교를 전향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가 있고 이런 것들을 쭉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에서도 본부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강제 해산을 시키고 탄압을 하는데 6월달부터 이제 8월달까지 이루어집니다. 거의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겠는데 가장 흥미로운 것은 그 단발입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천교일들 당시에 계속 그러니까 이 상투를 틀고 이렇게 이 단발을 하지 않음으로써 상당히 사실 공격을 당하죠. 왜냐하면은 이 단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근대의 상징이고 위생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은 걸 통해서 외모를 통해서 이제 미신적인 어떤 그러니까 구태의연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변하려는 의지가 없는 그런 종교이다. 종교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유사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이제 깎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때 강제 해산과 함께 머리를 단발을 하게 만들고 그 경찰에 나서 강제 단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만 잠깐 보겠습니다. 222페이지에 보면 조선 총독부는 맨 아래 마지막 줄에 보천교 강제 해산 과정에서 탈교, 개종 그리고 전향 이런 것들을 시킵니다. 특히 이제 탈교를 시키는데 서약서 써서 탈교시키는 그런 방식인데요. 종이 한 장 쓰고 탈교를 했겠지만 정말 그분들이 탈교했겠느냐 이런 생각을 이제 들게 하는데요. 단발을 병행했는데 사실 탈교도 이렇게 서약서 쓰는 거는 쓰고 계속 할 수 있지만 머리를 자르는 건 정말 이 사람이 보천교가 아니라는 것을 외형적으로 보여줘서 다른 조선인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단발이 훨씬 더 의미를 두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30년에 들어서 조선 총독부가 농촌진흥운동의 일환으로 단발을 이제 장려했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보천교대 단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강제로 단발을 하라고 하니까 차경석이 거부를 하게 됩니다. 결국 경찰서에서 차경석에 대해서 이제 거의 협박을 하게 되면서 차경석이 거기에 이제 굴복을 해서 33년에 단발을 하라. 뭐 단발을 하라보다는 두 발을 교인의 자유에 맡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머리 자르라고 하지 않았죠. 그러나 두 발을 교인의 자유에 맡기니까 교인들이 안 자른 겁니다. 그것이 결국 36년도에 해산 과정에서 상투를 자르는 것으로 해서 보천교의 정체성을 외형적으로 완전히 말살시키는 그런 행위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다음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보천교가 강제 해산 당했으면 정말 사라졌느냐 이 지하화해야 될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저기서 실제로 겉으로는 강제 해산 당하고 전향당했지만 전국적으로는 잠복해서 계속 보천교를 유지해 나가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보천교의 강제
해산 이후에 나오기에는 보충교 계통의 종교를 보충교에 포함시켜서 분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한동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36년에 있었던 이 사건 하나만을, 왜냐하면 종교를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조선독부라는 권력이 나서서 강제로 해산시킨 사례 자체도 굉장히 역사학의 입장에서 보면 유의미하고 분석을 해야 될 사고라고 생각해서 법까지만 일단은 이 부분에 관해서만 조심스럽게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매즈말에 있는 내용 중에서 보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도 약간 말씀드렸던 부분만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충교를 비롯한 사교와 미신을 배척해서 조선인에게 바른 신앙을 주는 것이 신전 개발의 기치이자 임무다. 이게 조선 총독부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조선사회가 동조를 했습니다. 보충교 강제 해산을 지지했고요. 그 다음에 유사종교에 대해서 박멸하를 주장하거나 또는 굉장히 탄압을 긍정하는 방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조선 총독부의 보충교 강제 해산 방침에 대해서 조선사회가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여기다가 조선 총독부에 의한 배제 전략이 효과를 거두었다고 쓰긴 했으나 아마 조선인의 굉장히 복잡한 근대화의 심리가 이 안에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걸 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일제시기에 생성된 종교와 유사종교 또는 종교와 사교, 종교와 미신이라는 이분법적인 플레임은 사실 오늘날까지 저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다르면 미신이다, 사교다, 이단이다 이런 얘기를 너무나 주변에서 쉽게 듣게 되는데 이렇게 기성 종교들이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종교를 연구할 때는 이런 이중적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 연구를 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